제1장 늦은 결혼의 기쁨과 불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짧은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구멍가게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일어나서 가게 셔터를 열고 아직 어두운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 진열대를 닦는 일. 4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셔터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걸레로 진열대를 한 칸 한 칸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자를 사던 꼬마들이 이제는 다 어른이 되었겠구나. 담배를 사러 오던 젊은 아저씨들은 지금쯤 저처럼 허리가 굽었을까.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딸 은주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40살.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던 딸이 드디어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응, 마지막 날인데 잠이 오겠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가게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는 일. 그게 제 하루였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혁이도 올 거예요. 같이 정리 도와준다고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김준혁. 35살의 딸보다 5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차이가 걱정되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계속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과자 진열대, 음료수 냉장고, 라면 선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주 학원비 벌려고 밤새 재고 정리하던 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도매상에 머리 숙이던 날들. 장모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에 환한 미소. 첫인상부터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왔니? 이른 아침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이 큰 가게 어떻게 정리하세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준혁은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거운 진열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옆에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오전 내내 정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쓸만한 물건은 박스에 담고 낡은 진열대는 고물상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 손때 묻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점심때쯤 준혁이 피자를 시켜왔습니다. 장모님, 마지막 날이니까 맛있는 거 드셔야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셋이 둘러앉아 피자를 먹었습니다. 가게 안 낡은 의자에 앉아 40년 만에 손님이 아닌 제가 앉아서 먹는 음식.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왠지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근데 너희 신혼집 마련은 다 됐니?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전세로 괜찮은 집 구했어요. 장모님 방도 따로 있고요. 준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엄마, 그나저나.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이사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피자 한 조각이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통장? 네. 은행 통장이요. 혹시 여기 금고에 다 있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옆에 앉은 준혁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날카롭게. 아, 그건. 엄마가 알아서 정리할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었을까요? 의심이었을까요? 장모님, 혹시 인감도장도 있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후 내내 정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진열대가 비워지고 가게가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마지막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셋이 가게 밖에 섰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인의 구멍가게. 남편이 직접 써준 글씨였습니다. 장모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준혁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딸도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가방 속 낡은 통장 묶음을 만졌습니다. 빨간 고무줄로 묶인 통장 5개. 그 안에는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맨 아래 숨겨둔 하나. 아무도 모르는 제 마지막 비밀. 강남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통장. 30년 전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산 허름한 건물 한 채. 지금은 재개발로 얼마짜리가 되었을까요? 은주야, 이건 너 주려고 모은 건데. 그런데 왜일까요? 딸과 사위가 그 통장을 묻던 순간 제 마음속에 경보음이 울렸던 이유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온 여자의 육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2장 조금씩 드러나는 사위의 본색.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살던 가게 위 작은 방이 아닌 깨끗하고 넓은 방.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딸이 마련해준 편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편안함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저는 일어나 앉으며 우유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이 가져다 주는 우유. 처음엔 감동이었는데 요즘은 이 우유를 마실 때마다 속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10시에 같이 가시죠. 병원? 나 어디 아픈 데 없는데. 어머님,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나이 드시면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알죠? 은주야, 엄마 정말 멀쩡한데 왜 자꾸 병원에 가야 하니? 엄마, 예방이 중요해요.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깜빡한다고? 내가 언제? 어제도 약속했던 거 잊으셨잖아요. 손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랬나? 순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아니면 제가 듣지 못한 걸까? 그러니까 검진 받아보자니까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왠지 그 온기가 제 손까지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운전하고 은주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셔야 해요. 요즘 어떠신지. 준혁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 괜찮은데.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사실 때랑 달리 이제는 저희가 케어해야죠. 병원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신경과.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경과. 왜 여기로 온 거니? 어머님, 기억력 검사 받으셔야 해요. 요즘 치매 환자 많잖아요. 준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그걸 검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님.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명희 어르신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은주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보호자분이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멀쩡합니다. 사위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 볼까요?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100에서 70 빼기. 저는 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시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제공하신 정보를 보면 최근에 약속을 잊으신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런 적 없는데요. 어르신들은 본인이 잘 인식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더 잘 알죠.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건가요? 일단 3개월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세요. 그때까지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니 준혁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지금은 괜찮대요. 지금은이라는 게 문제죠.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준혁의 말투가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아프길 바라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깜빡거린 걸까? 아니면 누군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거실에서 은주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정말 치매인 것 같아.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뭐래? 계속 지켜봐야 한대잖아. 그 말은 의심된다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린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장모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안 보여주셔서. 그게 문제야. 구멍가게 40년 했으면 적지 않을 텐데. 빨리 확인해야 해. 준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아니, 관리해드려야 한다고. 만약 치매 걸리면 누가 관리해? 이상한 데 쓰면 어떡하고. 제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야. 준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부동산이든 뭐든. 빨리 파악해야 해.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우리 신혼집 전세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내 빚이야. 장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멀쩡히 돈 있으면서 숨기고 계시는 거잖아. 엄마가 숨긴 게 아니라. 좋아. 그럼 치매 걸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은주의 작은 한숨 소리.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딸 주려고 아꼈던 건데. 그 돈이 사위의 빚을 갚는 데 쓰이길 바라는 건가요? 더 끔찍한 건 딸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제 은주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 속 낡은 통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숨겨둔 하나. 강남 건물 통장.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새벽녘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딸의 인감 도장을 찾았습니다. 사위의 통장 사본도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또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혹시 밤에 화장실 가셨어요? 문 여닫는 소리 들었는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을까? 아,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일부러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치매 걸리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주가 저녁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네, 엄마. 엄마가 아직 정신 멀쩡하단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돈을 잃어버리시거나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나 아직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아니셔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한대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준혁아. 네, 어머님. 너 지금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 돈 빨리 내놓으라는 소리잖아. 식탁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아요? 딸의 눈물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제 귀에 생생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예민했구나. 저는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안에 숨겨둔 작은 공책에 준혁이 제게 했던 말들, 은주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제가 듣지 못했다는 약속들. 60년을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방어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적은 가족의 탈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제3장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치매 연기.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는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주변이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주가 식탁에 죽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였지만 이제 그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고맙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아, 손이 좀 떨리네. 은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조금씩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려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밥을 먹었는지 잊은 척하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온 제가 일부러 흐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적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어머님, 오늘 병원 다시 가셔야 해요. 준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회사에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 지난번에 갔었잖니. 3개월 지났어요. 기억 못하세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랬나? 역시.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네요. 준혁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가는 길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여기 어디니? 우리 다른 병원 가는 거니? 네, 어머님. 더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전문 시설이 있는 곳이래요. 은주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려 차는 어느 한적한 곳에 멈췄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마음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정밀 검사 받으시고 잠시 계시면 돼요. 잠시.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입원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냥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관찰 받으시는 거예요.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싫어. 나 안 들어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자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을 때 의사는 준혁과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빼놓고 환자분이 최근 어떠셨나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어젯밤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준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가족분들께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나요? 아직은 없지만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입원 관찰을 권유합니다. 싫어요. 나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간호사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손 놔요. 나 멀쩡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팔은 이미 붙잡혔고 곧 병실로 끌려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 쿵. 그리고 밖에서 잠기는 자물쇠 소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갇혔다는 것을. 창문은 작았고 침대는 딱딱했고 벽은 하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진짜 치매 환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와? 오늘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딸이 유리창 너머로 앉았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네, 엄마. 너 지금 엄마를 여기 가둬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치료받으셔야 해요. 난 아픈 데 없어. 이거 알지? 내 사위가 짜고 치는 거잖아.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왜 그래요?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 내 돈 걱정하는 거지. 엄마.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면 전 그냥 갈게요. 딸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공범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약품 냄새. 여기서 나가야 해. 절대로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죠?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진압력 저하 소견.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밥을 흘리고 간호사 이름을 못 외우고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베개 속에 숨겨둔 작은 메모지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준혁이 의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은주가 면회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병원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혁이 의사와 상담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증상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후견인. 그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목적을 드러내는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 속에서 꺼낸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실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이 순찰 돌대를 피해서.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명희. 명희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목소리가 왜 그래? 들어봐.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정신병원에 갇혔어.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최대한 빨리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나쁜 자식들. 내가 당장 가서. 아니, 기다려. 지금 가면 안 돼.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 응. 일단 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저는 정숙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숨겼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명희야, 조금만 버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아, 은주야.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다면서? 좋아. 내가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주지. 하지만 그 순간 너희는 내가 60년 인생에서 배운 게 뭔지 깨닫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병원이에요. 아, 그래요? 난 또. 저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안심해라. 내가 이긴 줄 알아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는 늙은이라는 걸. 사흘 후 드디어 퇴원날이 정해졌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대신 매주 외래 진료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준혁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증거, 그리고 역습. 준혁아,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방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고리에는 바깥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밤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물쇠로 잠긴 방 안에서 저는 베개 속에 숨겨둔 메모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준혁아. 제4장 예상치 못한 동반자와 재산 발각.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창밖을 보고 식사 때 밥을 흘리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졸고. 완벽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주가 물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알약 3개. 이게 뭐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에요. 기억력에 좋대요. 저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가 은주가 나간 뒤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이 약이 정말 기억력에 좋은 약인지 아니면 저를 더 멍하게 만드는 약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신뢰란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주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저 박명의 어르신 친구 정숙입니다.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숙이가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은주가 문을 열었고 정숙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희야, 어떻게 지내? 정숙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은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숙 이모예요. 40년 동안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잠깐 슬퍼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셨구나. 내가 자주 올게. 정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가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잠깐 어르신이랑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전차 준비할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가자 정숙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명희야, 쪽지 읽어봐. 지금은 연기 계속해.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정숙이 슬픈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 딸 집이야. 은주가 차를 가져왔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숙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 받으셨거든요. 세상에. 그럼 혹시 재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순간 은주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정숙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던진 질문이었다는 것을. 1시간쯤 있다가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명희야, 다음에 또 올게. 네. 저는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이 나간 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주머니 속 쪽지를 꺼냈습니다. 통장 확인했어. 강남 건물 임대차 계약서도 찾았어. 지금 시세 15억이래. 절대 들키지 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또 올게. 그때 변호사 데려올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억.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5천만 원 주고 산 허름한 건물이 재개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누가 다녀갔다면서요? 누가 왔나? 정숙 이모요. 아, 그 사람. 저는 계속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은주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정숙 이모라는 사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재산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대. 의심스러워. 에이, 그냥 친구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닐까? 모르지. 장모님 주변 사람들 다 조심해야 해. 혹시 장모님 부추겨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들 수도 있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사흘 후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저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제 물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찾아봐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통장들은 이미 정수기가 가져갔고 남은 건 일상적인 통장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준혁의 낮은 감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분명 정수기가 가져갔는데. 제가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 한 부 더 있었다는 것을. 이게 진짜야? 장모님 명의로 15억짜리 건물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들켰구나. 거실에서 준혁과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아, 이거 봐. 뭔데? 장모님이 강남에 건물이 있어. 15억짜리. 뭐? 정말? 응.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어. 임대 수익만 한 달에 500만 원은 나올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 그럼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숨긴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알면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엄마 명의잖아.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니까. 후견인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후견인 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잖아. 장모님이 치매라는 진단서는 이미 있어.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있고. 충분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딸 주려고 아꼈던 건데 이제 그 돈이 사위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혁의 서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벌써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예정. 준혁은 제 건물을 팔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오기로 한 수요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욱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헷갈려 하고 은주 이름도 가끔 틀리게 부르고 밤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준혁과 은주는 점점 더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빨리 후견인 신청해야겠어. 그래.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러 가자. 그들은 제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야, 나야. 정숙이. 이번에는 정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박명희 어르신의 재산 관리 건으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 문제인데요. 은주가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의뢰하신 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의뢰했어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은주야.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해.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당신 왔어? 마침 잘 됐네. 저는 준혁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위, 아니 김준혁 씨. 우리 이제 제대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장모님 무슨. 치매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